저는 지금 서울 마포 상암동에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국 각지에 다 계시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김해 신공항 백지화 뉴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김해 신공항 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확정 당시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건데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대형 국책사업의 번복이라는 이슈가 터진 만큼 당분간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뉴스 타임라인 시간에 김보협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제약회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인데요. 95%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 백신 효과와 안정성은 어느 정도일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뉴스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성장경 기자 대신 독립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보협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 보던 사이에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네요. 왜 치사하게 염색을 하고 그러셨어요? 아, 예, 저는 젊은 건데요. 네. 자, 예, 김보협 기자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커버해야 할 뉴스가 좀 많아서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 인수합병이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공항 관련한 다른 이슈가 또 큰 이슈가 터졌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 신공항 결국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화 상태인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김해 신공항 방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오후에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김해 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증위가 문제 삼은 대목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였는데요. 네. 활주로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하려면 김해공항 인근 산 몇 개의 정상을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허.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즉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겁니다. 절차상 흠결이라면 대부분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후에 보정되거나 또는 해소되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절차의 흠결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검증위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예. 오히려 방점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검증위의 판단은 김해 신공항 추진의 적절성 문제여서 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그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고 다시 추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 아하. 이런 주문인 셈입니다. 예. 그동안 부산시는 김해 신공항 안 추진 중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랬죠. 김해 신공항 추진 방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논란 사실 아주 오래된 이런 공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노무현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뭐 가덕도로 간다, 아니다 밀양으로 간다, 예. 또는 뭐 아니다 김해 신공항 확대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얘기입니다. 네. 부산을
동부가 물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그 항만과 공항 건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때 이제 김해공항을 대신할 신공항 얘기가 나오면서 부산 강서구에서 연결돼 있는 섬인 가덕도가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가덕도 신공항 방안에 더해서 경남 밀양 신공항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산보다는 가까운 밀양을 밀고 예. 부산이나 경남의 남쪽에서는 가덕도를 주장하면서 어느 한쪽을 결정할 경우에 TK나 PK 민심 위반이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아래서 백지화합니다. 아예 백지화를 했었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결정을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란 곳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발표한 것이 그때까지 논란이 되던 부산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김해 신공항을 새로 넓혀서 써라. 아하.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보면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아예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남권 관문공항 이 표현을 쓰면서요. 예. 부산 강서구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게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 이때 공약 중에 하나가 동남권 관문공항이었고 사실상 가덕도를 지칭을 한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랑 3명이 같이 그 당선 직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아예 딱 부러지게 가덕도 결론을 내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참 엎치락뒤치락한 역사가 있었고요. 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현 시점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혹시 국책 사업을 이 커다란 국책 사업을 뒤집느냐 이런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국책사업 철회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단계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관계는 바로잡을 게 그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부울경 TF가 만들어지고 검토가 시작됐고요. 그렇죠. 그 총리실에서 검증위가 만들어진 시점도 지난해 말입니다. 보궐선거가 결정된 건 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생기면서 사퇴를 하고 네. 올해 4월 달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보궐선거가 생길 있을 걸 걸 알고 예상하고. 검토를 시작했겠냐라는 그렇죠. 항변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대목이 국민의힘이 막상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부산 민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그래서 네. 그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기보다는 결정 과정의 문제를 감사원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검증위 발표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김해 신공항을 원전 재검토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가 대안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처음부터요. 예, 공항 건설은 국토부 주관이잖아요. 국토부 협조 없이는 그 행정정책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예. 공항이 워낙에 대규모 SOC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공항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6차 공항 개발 계획이 예정된 시점이 다음 달입니다. 네. 이때까지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산시 그리고 정부 여당 쪽은 네. 이런 절차를 좀 뛰어넘어서 특별법을 만들면 타당성 검토, 예비 타당성 검토 이런 절차를 좀 면제받거나 생략을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살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네요. 너무 가슴이 아픈 소식이네요. 예, 우리 나이로는 3살이고 만 2살 네. 아이가 숨졌고요. 가족들도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8.5톤 트럭, 굉장히 큰 트럭이죠. 이 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가족 4명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그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네. 언니 그리고 어머니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참변을 당한 건데요. 네. 이 차량이 정체가 되니까 트럭이 멈춰섰고 네. 그 사이에 가족이 건너는데 이 반대편 쪽 길에 차가 안 서고 계속 가니까 거기에 잠깐 차들 사이에 멈춰 서 있던 거를 예. 운전자는 이 시야가 높으니까 보지 못하고 부주의인 거죠. 출발해버려서 참담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A씨를 일단 입건하고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트럭도 이게 보이지 않아서 예. 일어난 그런 부주의 같은데 참 안타까운 사고이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소에서 지난 5월 달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다면서요? 예, 그때는 7살 난 어린아이가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사고를 당한 아이 그리고 보호자가 오늘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아이 상처 입을까 봐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그 등원 시간이 겹쳐서 아마 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예. 5월 교통사고 이후에 그때는 당시 횡단보도가 없었고 사고 이후에 횡단보도도 만들어지고 네. 방지턱도 설치됐다고는 하나 주민들은 계속 신호등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이런 거 요구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가까운 곳에 한 40m 떨어진 거리에 신호등이 있나 봅니다. 안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신호등만 있었으면 트럭이 그렇게 못 보고 출발하진 않았을 텐데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빨리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지만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뭐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신과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또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네.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든가 아니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공직자로서 처신을 똑바로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권고를 한 것 정도로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네. 김보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김보혁 기자 목소리 설명을 듣고서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8704님, 와우, 성장경 기자만큼이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성장경 기자님 자리 비우시면 안 되겠네요. 네, 김보혁 기자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4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94%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를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흘이죠. 나흘 연속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지, 과거에 3월에는 대구 신천지, 8월에는 8.15 집회 뚜렷한 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1단계로 거리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동적인 젊은 층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직장이나 식당, 주점, 헬스장 이런 일상생활 공간 이용을 통해서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확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하고 밀폐 공간에 모이면서 바이러스의 생존력이나 감염력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네. 미세먼지 발생과 코로나19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네, 미세먼지도 이 코로나19처럼 입자가 머리카락의 거의 30분의 1로 매우 작습니다. 네.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폐렴이나 그런 중요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기도 쉽고 걸리면 더 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지금 추세라면 2주에서 4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까지 이를 수 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3차 대유행 조짐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5월, 8월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에서 감염이 되고 지방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200명보다는 저는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정부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적용이 이제 목요일 0시부터 적용되고요. 뭐가 달라지는지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는 거고요. 네. 500인 이상의 이런 행사가 이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 집회라든지 이런 게 이용할 때는 3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고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은 금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음식 섭취는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고 이용한 후에 바로 소독하고 30분 내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테이블 간 1m나 좌석 하나를 띄우기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처럼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젊은 층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겨울철이라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과 밀집이 많아지고 미세먼지까지 있고요. 향후에 뭐 400명 이상 확진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 1.5단계가 아니라 바로 2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2단계로 가면 효과적인 면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유흥시설 같은 게 2단계에서는 우리 집합 금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이 이용에 자제가 되고 식당 같은 경우도 9시 이후, 카페는 포장 배달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겠죠. 네. 그래서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영업이 중지가 되게 되면 너무 어려울 걸 고려해서 지금 1.5단계를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뒤따라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정말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고 조금 경과를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번 주에 확산세가 정말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은 2단계, 2.5단계로의 상승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야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방심했다가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뭐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약사 모더나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5%에 가까운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은 지난번에 90% 예방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네.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파이자는 이제 90%가 이제 예방률이 있고요. 예. 모더나는 더 좋게 94.5%가 10명, 그러니까 5명 정도만 백신을 맞으면서
감염자가 나왔고 나머지 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서 나온 거죠. 네.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모더나는 그동안 이 어떤 그러니까 보존의 어떤 그런 기술이 좀 축적이 돼서요. 네. 화이자는 이 백신을 보관할 때 영하 75도 이상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더나는 영하 20도 6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우리가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백신 저장 온도의 2도씨에서 8도씨 사이에는 한 달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모더나는 그 최근 그 NEJM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그 고령자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또 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파이자는 그런 고령자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이번에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는 파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좀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화이자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성도 높고 그리고 보관과 이동의 용이성도 있고요. 고령층 대상 그런 연구 결과도 포함됐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부작용, 안전성 부분 이 부분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좀 위험성에 대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 모더나나 파이자가 다 국제학술지의 1상, 2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안전하다고 보고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 3상 중간의 그 보관 결과에서도 큰 부작용은 없고 뭐 근육통이라든지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게 일반 독감 백신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기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으면 얼마까지 지속적인 효과가 나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신의 그 임상 실험이란 게 4상까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은 3상에서 완료가 되면 네. 우리가 승인을 받고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4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시판 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시판 되겠습니다. 후에요. 네네. 아하. 그러면 3상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게 모더나나 화이자나 3상 최종이나 3상 중간 실험 결과죠? 네, 중간 조사 중간 실험 결과죠?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3만 명을 이미 다 인놀이라고 합니다. 다 포함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2번 접종인데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번이고요. 파이자는 네.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다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말부터는 맞을 수 있다. 미국 국민에게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우치 박사가 미국의 경우에 연말 혹은 늦으면 내년 3, 4월까지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백신 접종 가능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서 한 1,000만 명 분은 지금 아마 접종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전 국민, 그러니까 60% 이상의 국민이 맞기 위해서는 아마도 미국의 3월, 4월에 미국 국민이 맞고 유럽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 후에 한 4월, 5월에는 맞지 않을까. 왜 또 그 전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요. 네.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이 거의 12개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대단히 많은 백신이 나올 거고 네. 또 우리가 일반 백신 그 온도에서 2도 8도씨에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 저는 희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 봄까지만 잘 견뎌주시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희망적 전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는 오늘의 전문가, 경제학 박사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네.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 지난번에 약속 주셨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실 거면 뉴스 하이킥에서 공개 발표를 하시겠다고. 왜 아직까지 발표 안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까, 시간이? 네. 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남은 고민의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주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하려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예, 뭐 이런 일이 출발하는 것도 그렇고 선거 예. 과정도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예. 여태까지 저와 같이 이제 16년의 정치를 저를 도와서 해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결정되면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신용대출, 네.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오늘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을 제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30일 전에 규제 일어나기 전에 신용대출 받겠다 이런 분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벌써 3-4배가 늘었다 그래요. 신용대출 받겠다는 분들이. 대출 신청이요. 예, 그러니 네. 뭐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주는데 일단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네. 1억 원 이상의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면 예. DSR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원리금 총액을 전부 합해서 그게 이제 연소득 대비로 40%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규제를 새로 들여왔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용대출이라는 거와 담보대출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집을 사거나 할 때 했던 거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우리가 주담대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집을 저당 잡히고 그 집값이 10억이면 거기 한 4억 정도를 빌리는 주로 이제 담보대출이 익숙하신데 신용대출은 뭐냐 직장에 안정적으로 있고 월급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보고서 이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직장이 이 정도 안정적이면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려주면 되겠다. 대충 월급의 일정 비율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주로 이제 연소득의 한 1.5배 정도 은행이 빌려주는 게 통상 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소득이면 1.5배 정도 한 1억 한 2천 빌릴 네.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원리금 합해서라 그러는데 이게 원리금 합해서 DSR이라는 규제가 다들 새로우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DTI를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예, DTI. 근데 이제 이 DTI라는 거는 원리금 합계이긴 한데 거기는 담보대출 원리금만 넣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에 합계가 자기 소득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태까지 주로 그게 60% 정도 했었어요. 아하.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지금 DSR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 신용대출도, 할부금 예. 뭐 온갖 거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애들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모든 대출이란 대출을 다 원리금을 합하는 거예요. 대출의 총액을? 모든 대출 어떤 대출이든지 간에 모든 대출 심지어 예. 자동차 할부금도 이거 사실 대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서 40% 미치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규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다들 놀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1월 30일부터는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9일까지 돈을 빌리면 이 규제 적용을 안 받아요. 아하.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이제 29일 전에 돈을 빌리려고 지금 이렇게 은행 창구가 불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합해서 예. 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대출을 즉각 갚아야 돼요. 1년 이내 집을 사면 즉각 갚아야 된다고요? 예. 어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다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집 사지 말라는 규제구나 하하.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네, 이런 어떤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뭔가 조금 비판적인 견해를 주셨는데 다른 쪽에서는 소위 영끌이란 말이 나오고 있듯이 너무 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특히나 집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용이고 뭐 다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고 나중에 그러다가 뭐 개인 파산이라든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영끌 막기 위한 조치냐 아니면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한 규제냐 부당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한 중위값이 한 서울 아파트로 치면 한 6억 했잖아요. 예. 지금 한 1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6억이면 몰라도 10억이면 이제 저축해서 집 사는 거는 물 건너간 세상이 불가능하죠.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직장인. 예. 누가 월급을 저축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을 살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불안한 거예요. 빚을 내서 집을 사야겠구나. 그러니까 영끌이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막 집값이 오르는 이 추세를 보면 3년 만에 막 50%씩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기다렸다가 또 50%가 더 올라버리면 아하. 이젠 빚을 내도 내가 수가 갚을 없는.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 다들 불안해서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빚을 내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불안함에 내몰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패닉 바잉, 영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집값을 올렸나? 정부가 정책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우리를 영끌과 패닉 바잉으로 내몬 게 누군데 그래서 지금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겠다는 건데 빚도 못 내게 집 막아버리면 그럼 부모 잘 만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집 사고 그러면 나는 흑수저로 무주택자로 있는데 나는 이제 빚도 못 내서 그럼 집도 못 사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또 하나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런 신용대출 규제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영끌해서 스스로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대출 규제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까봐 미리 막아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거다 정부가.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논리인 게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 초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보다 이 정부 문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신용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담보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소득의 60%씩 해주던 허용해주던 거를 이제는 모든 대출을 다 합해서 40% 이하로 하니까 사실 자기 소득의 원리금이 40%쯤 되면 못 갚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못 갚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부채를 못 갚아서 이게 부도가 나고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네. 안정적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게 가계부채가 폭발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릴까봐 이런 신용대출 규제를 한다. 이런 논리는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아까 정부가 이제 한 것 중에 마지막에 이제 정부의 속내가 들어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을 즉각 회수해버리겠다. 네.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얘기가 집 사지 말라고 이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나름대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빚내서 집 사지 못하게 하려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안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동산 규제예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의 진짜 목적은 집값 안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효과도 집값 안정이나 효과는 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집값 안정을 이 정부가 명목으로 들고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 안정도 못 가져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수저 무주택자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벼랑으로 내모는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이 정부가 현금 부자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집 사게 냅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빚도 못 내고 집도 못 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팽개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집값을 안정을 못 시킨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그렇지 않은데요. 않은가요? 예. 수요라는 게 네.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수요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 찾아낸다. 왜냐하면 23번의 그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게 작동을 했으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를 않죠. 근데 이 수요라는 게 두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진짜 실제 수요로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새 집을 원하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소득이 오르고 우리가 살기가 훨씬 편해지고 뭐 IT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취향 자체가 자기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도 내 취향에 맞는 집을 원해요.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똑같은 집 대량으로 많이 공급했던 그거 60년, 70년 낡은 집, 노후화돼서 불량주택이 된 유통기한이 지난 집, 그거 지금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집이 계속 공급되고 새 집을 원하는데 그 수요를 야, 새 집 원하지 마. 그런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수요를 아무리 억눌러도 이 수요는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지 마. 빚 내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 수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수요가 이렇게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이게 분출이 됩니다. 예. 그런 거는 결국은 원하는 칩을 늘려줘서 이 수요를 해소해줘야지 공급은 안 확대. 늘려주면서 예. 계속 누르기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네. 네. 신용대출 규제 문제는 그 정도로 살펴 정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가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24%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4% 더 내려서 합법적인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20%로 못 박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자면 너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특히나 이제 이게 제1금융권이라고 하나요? 은행에서 잘 못 빌리시는 분들께서 제2, 제3금융권으로 가실 때 이자 부담이 높으니 서민들을 위해서 깎아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진 금리의 혜택을 못 보고 밀려나서 결국 고리대금이나 사채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양론이 맞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그렇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법정 최고금리는 내려줘야죠. 제가 사실 초선이 됐을 때 국회 가면 이거 꼭 해야지 했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시 66% 하던 법정 최고금리를 30%로 내리는 법안 냈다가 예. 국회에서 쫓겨날 뻔하고 회의장에 막 자리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뜻을 못 이뤘어요.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네. 결국 제가 재선일 때 30%로 내리는 거는 이루어졌는데 아하. 이제 20%로 내리는 거잖아요. 예. 전 이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혜택을 보지만 네. 또 일부는 20%에 못 빌리고 네. 이제 20%면 너한테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권이 안 빌려주려 그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예. 20%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수익을 못 남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안 빌려주면 이분들은 불법 채심하는 사교문건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정부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하. 정부가 예.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빌려주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연체했을 때 그걸 돈을 메꿔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라민뱅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글라데시에 시작한 그런 소액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악성 채무자가 있거든요.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고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은 구별해서 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못 갚는 사람은 정부가 계속 이런 사람을 돕고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서 네. 정부가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하.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네, 비슷한 주빌리은행, 예. 그렇죠? 그런 접근이죠. 예, 제가 굉장히 가까운 예. 선배가 하는 거라 저도 많이 그러신가요? 예. 자,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만약에 이제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게 될 경우에 지금 나온 수치 중에 하나를 보면 39,000명 정도가 네. 결국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서 불법적인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거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의원님 말씀은 그 39,000명 정도를 정부에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39,000명 중에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을 어쨌든 분리해야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예. 네, 왜냐하면 네. 그 39,000명이 다 안 갚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못 예.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못 갚는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줘야죠. 네. 근데 그 중에 다 도와주면 안 되죠. 안 갚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정부가 다 갚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갚도록 어떻게 예. 추심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사실 말하면 조금씩 소액을 빌려줘가지고 갚게 유도를 하고 잘 갚으면 조금 더 빌려주고 아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네. 유도해 가야죠. 네. 자,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도 너무 높다. 법정 최고금리 10%로 확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정 최고 금리가 높은 거는 저도 일견 동의를 하지만 예.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이 많은 게 네, 기본 대출. 무조건 기본 예. 대출을 해주고 예.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그걸 메꿔주고 이러면 못 갚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메꿔주는 게 돼서 아하.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 예, 회의도 문제가. 생기고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재정이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네. 문제는 안 그럴 사람들을 계속 이제 안 갚게 만드는 나쁜 버릇을 들이는 것도 문제죠. 예. 갚게 만들어야죠. 아하. 그래서 안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을 구분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 대출은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을 섞어버려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예. 음. 그래서 다 안 갚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도 계속 짚어드렸지만 최고 금리를 받는 분들 현재 24% 또 내린다면 20% 혜택을 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현재 뭐 얘기를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는데 한 300만 건 정도 300만 건. 그 대출이 있다고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선이면 300만 건이면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도 대충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그게 다 악성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부당하게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분이 갚을 능력이 있냐 없나 신용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안 하고 아하. 이 사람의 실적이 과거에 잘 갚았다는 실적이 없으면 자기들이 평가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최고 금리를 적용을 과거의 해버려요. 실적만 보고. 예. 과거의 실적이 예. 갚은 실적이 없으면 그냥 최고 금리를 적용해버리는 네. 약간 부당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렇게 개선해야 하면 안 되겠네요. 돼요. 예. 뭐 예대마진 금리만 자기들 그냥 받아 네. 먹으면서 아하. 그냥 물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를 하는 금융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는 꼭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화요일 구독경제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멀리 서서 그녀를 여러 번 바라보았는데 매번 그녀가 강요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체육 수업은 수요일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아프셔서 금요일 오후 1교시로 변경되어 언니 수업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전학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혼자입니다. 선생님은 많이 놀랐어요. 나는 그녀를 마지막 화장실로 불렀다. 빨리 얘기하자. 나는 튜마를 찾아 시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튜 씨, 튜마를 찾으러 가지 마세요. 나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손목시계를 받으면 고개를 저으며 반대합니다. 그는 12학년이 되고 반년이 지나면 대학은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스스로 재난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나는 또한 누나를 설득하여 즉시 나를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더 크다. 나는 이제 몸을 숙이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큐 씨, 이제 더 이상 집에 혼자가 아닙니다. 트롱 총과 통 KY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주 잘 대해주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이자 훈계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띤 무릉덩이만큼 깊은 그녀의 눈 부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손을 잡아당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당신은 갔어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동생은 다시 말을 가로막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씨, 당신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서 당신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